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대한연화장애학회와 함께하는 연화장애 바로 알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삼키기 힘들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오현미입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연화장애학회 신영주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월의 마지막 불금 시간에 유명하신 분 다 나온다는 구독자 수 100만 화제 유튜브 채널 비욘디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재활학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고성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전국구에서 모여서 저희 병원은 이제 경기도 양평에 있어서 저희는 양평에서 왔고 또 교수님은 익산에서 오시고 또 교수님은 부산에서 오셔서 네, 다들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자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키기 힘들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를 보시면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준비할 리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6시에 오늘은 저희 사정상 이제 네 번째 주였지만 아마 다음번부터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계속 저희가 연화장애학회와 함께하는 연화장애 바로 알기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키기 힘들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저희가 대답을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라이브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하러 가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연화장애다라고 했더니 연화장애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맞아요. 연화장애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연화장애요? 네. 아마 지난번에도 저희가 두 번째여가지고요. 연화장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연화장애는 어쨌거나 입으로 먹고 삼키기 힘든 상태 혹은 삼킨 게 식도로 안 내려가고 기도로 내려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태 바로 이런 것들을 연화장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님 삼킴 장애가 바로 연화장애입니다. 네, 연화라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제가 학회에서 연화장애 학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화검사, 연화장애 이런 얘기를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삼킴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말고 그러니까 입에서 이동하는, 입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그거를 저희가 삼킴장애 또는 연화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PPT 좀 보여드리면 오늘 저희는 대한연화장애학회에서 하는 강의 및 저희가 질문들 대답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진단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 텐데 혹시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나온 그 사진인데 삼킴장애, 연화장애라고 하면은 보통 뭘 말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뭔가 씹기가 어렵다. 삼키기 시작하기가 어렵고 아니면은 목에 걸린 느낌이 있고 삼켜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고 때로는 뭐 코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침을 흘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삼킴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뭐 이렇게 다 잘 요새는 하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이 주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어드레스 주소가 아니라 보통 이제 어떠한 게 불편해서 오셨는지 저희가 보통 이제 여쭤보잖아요. 이제 진료 오시면은 뭐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삼키는 게 불편해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병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났을 때 목소리가 쉰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체중이
빠졌어요.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실패했는데 네. 이게 하려고 네. 해도 잘 안 되는 게 체중 감소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네. 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네, 뭐 기침을 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좀 해보셨을 수 있어서 이런 그것들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 많이 작성해 보셨죠? 문진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런 증상 파악을 위해서 또 문진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이 많이 들어보셨죠? 선별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고성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선별검사, 진단검사에 대해서 그런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속 항원 검사를 또는 자가 진단 키트를 선별 검사라고 하고 우리가 진단 검사를 그러면 거기 선별 검사에 이상이 있었으면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환들은 그것을 진단할 때 선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연화장애도 마찬가지로 선별 검사가 있는데 선별 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 삼키기 검사고 두 번째로는 좀 중증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청색 염료 연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검사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와 내시경 연화 검사가 있습니다. 물 마시기 검사는 가장 흔하고 간단한 선별 검사 방법인데 말 그대로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물 먹고 사례가 걸려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실제로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병실에서도 간단하게 이 환자가 연화장애가 있는지 물을 마셔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물을 마셔도 증상이 없는 물을 마셔서 사례가 걸리는 이유는 그 물이 기도로 숨 쉬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반사적인 그 반응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도 없는 무증상 흡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고령이거나 장기간 경관시기를 하셨거나 의식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삼킴과 관련한 신경학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마셔도 증상이 없지만 실제로는 흡인이 되는 무증상 흡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진단검사로 이어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색 염료 검사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환자분을 간병을 하시거나 또는 보호자분으로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목관이라고 하는 기도절개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의 기도절개관은 기도에 있습니다. 숨 쉬는 곳에 그 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으로 청색, 먹어도 되는 청색이 나는 염료를 먹게 하면 먹었는데 그게 우리가 석션을 한다. 기도에 이렇게 기도에 관이 있는 그곳에 가래를 뽑아내거나 할 때 거기에서 저렇게 파란색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입으로 먹었는데 그게 숨 쉬는 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삼킴 장애가 있구나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먼저 진단검사 중에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진단검사고요. 말 그대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에 어떤 검사인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화 검사, 먹는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시,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학적으로 꿰뚫어 보는 게 뭐가 있냐? 라면 아주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꿰뚫어 보는데 녹화를 한다. 비디오로 녹화한다. 그래서 먹는 과정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면서 녹화를 한다. 그런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먹는 삼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서 먹어서 이제 이게 음식이 이렇게 뒤로 내려가서 식도로 잘 내려가는지를 보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제가 초능력이 없으니까 환자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막 먹는 걸 다 챙겨 오신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찍으면서 여기에 음식이 엑스레이에 보이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혀가 있고
후두덮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삼킴에서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후두덮개라는 게 있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가 먹은 게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고, 뒤에는 식도가 있고, 이쪽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게 잘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사진이긴 한데 병원마다 좀 환경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런 엑스레이 우리가 평소에 찍는 엑스레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가 나오는 투시 장비가 있고, 이 사이에 환자분이 앉으시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걸 주는 검사하시는 분이 있고, 검사하는 도중에 이분이 이제 삼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이 모니터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검사하면서도 문제가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녹화하니까 이게 녹화해서 넣을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돼서 이런 환경에서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환자분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실 거니까 이 환자분께서 여기 그 투시 장비 가운데에 한쪽에서는 엑스레이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영상 장치라서 그 사이에 환자분이 앉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검사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먹여 주실 수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렇게 먹으면서 검사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이 비디오로 이렇게 모니터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거가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챙겨와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도시락 싸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의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 시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기인데 뭔가 보시면 맛이 없어 보이죠. 여기에는 조영제가 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영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먹는 맹물이나 뭐 밥이나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에 다 잘 보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거기에 섞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그걸 뭐 병원에 따라서는 숟가락으로 해서 드시게 하거나 아니면 주사기에 넣어서 드시게 하시기도 하고, 물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 더 점도가 증진된 액체나 미음이나 죽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 다 먹어서 어떤 시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검사하시는 선생님은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한 번씩 환자분이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사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검사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옷을 착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았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마스크도 더 써야 되고 고글도 훨씬 더 두껍게 써야 되고, 그래서 비닐옷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복도 무거운 데다가 비닐옷까지 입으니까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인데, 보시면 그러면 정말로 그 모니터에 보이는 게 내가 먹으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매우 정상인 저희 후배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삼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씹어서 삼키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후배에게 동의를 얻어서 제가 촬영한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씹어서 기도가 아니고 식도로 잘 내려가는 저런 모습을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에다가 조영제를 탔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조영제가 저도 그때 이거를 한번 제가 하는 걸 찍어보겠다고 먹어보면 네.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먹었을 때 역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충분히 뭐 네. 하실만 한데 맛이 네.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럼 그쵸. 충분히 그쵸. 맛은 없는데 네. 근데 그래도 그게 몸에 해롭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게 네,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이렇게 네. 조영제가 밥에 타져 있으니까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저도 먹어봤는데 쓰거나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저희가 좀 굳이 맛을 표현하자면 텁텁한 맛?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네. 조영제를 먹으면 몸에 나쁘진 않나요? 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자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량만 이걸 테스트하는 거라서 네. 요거는 그렇게 네. 몸에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들어온 질문이, 리기다 소나무님, 제가 이렇게 다른 라이브 방송 보면 이렇게 이름을 얘기 드리고 네.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셨네요, 네, 교수님. 우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치매 아버지를 9년 모셨는데 치매 말기가 되니까 씹고 삼키는 걸 망각해서 입안에 음식을 담고만 계시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연화장애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사실은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치매 말기가 되면 계속 물고 계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직접 그 삼킨 검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멘트 주셨던 하늘님이 삼키기 힘들면 가운데 가운데 손가락 맨 윗마디가 얼굴이에요. 그곳을 손톱으로 꾹꾹 누르면 어딘가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곳을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질 때까지 누르면 음식이 잘 삼켜집니다. 일단 아마 요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좀 하시면은 왜 이렇게 수지침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좀 시도해 보시다가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저희를 좀 찾아오셔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 연화장애 재활 중에서 맨델스 매뉴버가 삼킬 때 후드를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저걸 너무 눌러서 후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식도가 좀 열려서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누르시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양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인 것 제가 같아요. 두경보여가지고 좀 네. 익숙하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목을 그렇죠. 누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수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부한 부분들은 사실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체하면 제가 손도 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증상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진 교수님께서 내시경 연화 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시경 연화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내시경을 안 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을 위에까지 넣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위쪽에 위치시키면서 이제 연화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요 사진은 사실 1988년에 내시경 연화 검사가 처음 소개될 때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88년에 태어나셨나요, 교수님?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어서 올림픽 할 때였어가지고 아주 88 올림픽. 네. 교수님 나이가 이렇게 또 아닙니다. 저 되게 어리게 배웠는데. 어립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논문에서도 지금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내시경을 코로 넣어서 여기 위에 후드 위에 위치시키고 삼키는 게 정상인지 보는 것이라고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S는 바로 내시경 연화 검사를 영어로 줄임말인데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내시경을 넣기 전에 구강 검사, 입안 검사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자가 입은 잘 벌리는지, 혀는 움직이는지, 그리고 요 서랍자라고 하는데 요거로 여기 뒤에 목젖이나 편도 부위를 이렇게 만졌을 때 환자가 구역질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구강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사들은 뭐 각종 신경들이 잘 움직이는지를 정상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 그런 거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 코, 왼쪽 코고 코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콧살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요거.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코 속으로 손가락을 아무리 깊게 넣고 싶어도 이 하비각계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면 요즘에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어디에 넣으면 안 아픈가 이거 물어보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코 모양이 죄송하지만 다르고요. 이 코의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 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시경 연화 검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빳빳한 이런 막대기 같은 스틱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한 잘 필 수 있는 내시경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비각계와 중비각계 사이 여기를 넣는 것이 가장 공간이 넓어서 가장 덜 아프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다음 화면에서 덜 아프게 들어가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요. 아까 똑같은 코를 이제 옆에서 보여줬을 텐데요. 코 아래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 내시경을 요 위로 이렇게 위치시켜서
요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어디 보겠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나온 저 모델분이 저랑 비슷하다는 분이 있는데 저 아닙니다. 네, 양측 코에 정상인가를 보고 합의각계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위에 중비각계가 보이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넣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코를 보고 왼쪽 코를 본 다음에 더 넓은 쪽으로 이제 올려서 넣게 되는 거죠. 엄청 깨끗한데요? 누구 콘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쭉 넣어서 저 뒤에까지 이제 살살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가시면 우리 코는 앞에는 콧구멍이 2개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 하나의 캐비티로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나이고 요 뒤에 여기를 보통 우리가 구인두라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할 때 코 뒤쪽에서 할 때는 보통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건드리면 그 시큰한 불편감, 통증이 있는데 바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내시경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 코로나 검사 하시고 오시면 꼭 뇌를 찌르는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저기를 닿는 거군요. 저도 네. 하고 바로 눈물 났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시경을 더 내려서 여기 연구개고 여기 후두개인데요. 그 위에다 위치시켜서 요 아래에 있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가 나게 하는 성대 이런 것들이 정상인가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과 뒤를 보시면 여기 앞에는 이렇게 후두개라고 제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후두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뒤에 성대가 있고 여기 뒤로 식도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뒤로 이렇게 양측으로 나뉘어서 더 뒤로 가서 여기 하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인도 아니고 비인도 아닐까요? 라고 에신스 S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아까 거기 검사하는 데는 바로 비인두입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대는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낼 때에는 닫히고 숨을 들이마시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손바닥으로 보자면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나고 열리면 소리가 안 나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표현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대가 인후두가 정상인가 이걸 알려면 이 발음을 해보세요. 이 발음을 해보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해보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럼 기침을 해봐라. 그럼 기침은 하시거든요. 그리고 해보라고 하고 혹은 코로 숨을 들이셔보세요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성대를 꽉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봐라 이런 거를 환자에게 시키기도 하죠. 네. 어디 볼까요? 제가 제 머리를 어디다 놔야지 잘 보이실까요? 은은하게 할게요. 화면으로는 저 그 동영상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대를 이 보면은 다 들어가서 이 하는 거고요. 하면 성대는 벌어지고 또 이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환자분에게 시켜봄으로써 여기 인후두의 기능이 정상인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물을 투여하는데 아까 부산대병원에서는 음식을 싸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하는 게 저희는 조영제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요플레랑 우유로 하거든요. 요거만 사와서 이제 하시면 요거를 보통 우유는 10cc, 요플레는 5스푼 정도 해서 합니다. 왜냐면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싸우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이거를 제가 해봤는데 환자분에게 할 때마다 자, 눈 뜨세요 하는데 저절로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정상인이 아마 검사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는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5숟가락을 10cc를 넣은 다음에 삼켜보는 거죠. 이렇게 꿀꺽 삼키고 나면 우유가 다 식도로 넘어가서 기도에는 없잖아요. 이게 정상소견이에요. 다 삼키고 나서 모두 다 이미 식도로 넘어가 버렸다. 다음은 이제 요거트를 이렇게 환자분에게 드시게 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세준킴님이 검사할 때 마취하고 하나요? 라고. 네, 사실은 요거 마저 하고 할게요. 네. 이번엔 요플레를 먹었는데요. 요플레도 이렇게 먹으면 저거보다 점도가 있기 때문에 우유처럼 한 번에 잘 내려가진 않지만 별 문제 없이 기도로는 들어가지 않고 기도 뒤에 있는 식도 입구로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후두개라고 하는 요게 우리 기도의 그 뚜껑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대단하게 신께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하여튼 모든 신을 믿지만 요거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삼킨 다음에 내시경을 내려서 후두 아래에 그 성대 아래에 음식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내시경 삼킴 검사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검사할 때 마취하고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취가 가능한가요? 그런데요, 저게 또 왜냐면 대부분의 저희한테 검사가 의뢰된 환자분들은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자극을 주어도 그 모터 운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주면은 더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서 웬만하면 검사는 마취하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코에 그 PCR 검사할 때 코에다 마취하고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건 물론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마취는 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게 HH님이 검사를 네. 하고 싶은데 걱정이 네. 되는 게 네. 코로나 시국에도 검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 한 번 환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독 같은 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많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 요즘 말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아직 바이러스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모를 때 그때는 당분간 검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새도 검사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네. 또 질문 들어온 게 자, 검사에서 정상이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요거는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내킴 님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검사 이제 저희가 연하라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안전하게 먹는 것 그리고 충분히 먹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진단 검사에서는 충분히 먹는 것은 사실 검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안전하게 먹는 것을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먹는 건 뭐냐? 네, 안전하게 먹는 것은 가장 이제 연화장애가 있을 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음식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되고 아시다시피 폐렴은 굉장히 고령에서나 또는 다른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의 질환이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진료를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거나 30대이신데 연화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저는 연화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물론 대부분 한 99%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확인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을 잘 들어보고 이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이제 연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우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충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걸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우선 위험하진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진 교수님은 그러니까 검사에서 정상이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고민하시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검사가 의뢰되시는 분들이 조금 좀 문제가 다른 거 다 정상인데 완전 걸어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뭐 배들이 든 상태거나 오랫동안 다른 문제가 같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사에서 정상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금씩 시작해보자, 천천히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검사를 하면 이제 네. 요즘은 연화장애라는 게 이제 검색하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로 그냥
특별한 지병은 전혀 없으신데 나이가 많이 뭐 80세이시거나 90세이시거나 이런데 예전만 내가 삼키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도 찾아오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물론 이상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때는 검사를 해보면 아까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상처럼 보이는 건 확실히 잘 내려가는구나 뭔가 음식이 그런 걸 눈으로 환자분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이 검사들은 사실은 뭐 성공 실패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페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검사는 이제 최대한 저희도 이걸 짧게 특히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상킨 검사 VFSS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방사선 양 이런 걸 생각하면 최대한 짧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 한 컷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피부가 아니죠. 근육이 그게 빠지잖아요. 파티그에 빠지거나 이제 이게 더 피로에 빠지거나 이게 뭐 젖산이 쌓이고 어쩌고 이런 거랑 똑같이 처음에 드실 때는 다 잘 드시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한두 번만 이렇게 해보시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계속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게 쌓이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있어서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설명을 보통 드릴 때 이 검사상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다 보면은 이게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는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정말 확실한 정상이다 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 이렇게 이게 테스트에서 좀 괜찮은데 이거를 좀 더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보통은 요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거든요. 이제 오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꼭 저희 환자분들이 저희가 꼭 통과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두 손 모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통과 실패하는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든 먹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그럼 앞에 최우식님 그 최우식님은 아니겠죠. 앞에 VFS와 피스 중에 어떤 검사가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각자의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 생각에 피스 검사의 장점은 외래를 보다가 환자가 불편해하면 그냥 제가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어차피 내시경 하는 거랑 늘 저희가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굉장히 간편하다. 그리고 저희가 눈으로 봐서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조금 경과관찰해서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경과관찰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VFSS 장점 한번 해주시죠. 저는 VFSS를 하는 선생님들은 VFSS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피스를 하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내시경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가 더 익숙한 것도 있을 거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내시경 연화 검사 보셨지만 이제 후두 여기 있는 요 인후두 이 부분만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연화는 입에서부터 씹어서 음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꿀꺽하는 그 전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는 그 전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뭐 혀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잘 안 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저희가 혀가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도를 내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 뭐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인후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 그게 잘 안 됩니다. 혀는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다음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뭐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다양하게 많이 실제로 먹는 것처럼 먹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둘 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둘 다 시행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재활학과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재활병원에 있지만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 VFSS는 안 쳐야 되거든요. 근데 못 앉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드리죠. 저희 병원은 주로 연화장애학
연화장애 환자는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보는데요. 저희 피스로 의뢰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환자냐면 입을 안 벌린다는 환자. 입을 안 벌려서 분명히 검사해봐야 되는데 입을 안 벌려서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내시경으로 보면서 환자를 입을 아무리 안 벌려도 숟가락 조금이나 그 시린지 조금 들어갈 정도는 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눕는 자세로 약간 눕혀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스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또 VFSS가 못 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 네. 소장님이 그러면 소개해 주신 검사랑 내시경 검사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본인이 보시는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께서 결국은 전문가에게 어떤 이제 확인 진단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둘 다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제가 비디오로 투시 연화 검사가 더 좋다, 저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히려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또 봐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 더 먼저 보시기도 하겠지만 뭐 두경부 암이나 또는 이쪽에 수술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저희는 투시로는 엑스레이에서는 그런 해부학적인 이상이나 뭐 종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다 아주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뭐 저희 위 내시경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좁쌀만한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해부학적으로 뭔가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내시경 연화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원래 네. 저희가 뒤에 또 준비했는데 일단 네. 좀 이 질문 대답하고 다음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윤 강님이 음식 먹을 때나 검사할 때 토를 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토하시는 경우 있었나요? 저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요.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 안 삼켜지는 게 문제지 네. 토를 하시는 그쵸.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막 역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거 그냥 드시는 거라서 토하는 경우도 저도 못 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콧줄을 드시고 이불을 못 드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유플레를 드리면 더 드시려고 해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그쵸. 저희가 맛있다 하시고. 네, 드렸다가 그게 기도로 넘어갈까 봐 걱정해서 못 드리는 거지, 저는 토를 하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게, 애기도 엘든렁님, 그 애기도 할 수 있나요?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PH님이 영아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나요? 그래서 애기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진 교수님, 저도 이거 좀 궁금한데, 애기들도 가능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린 영아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모든 논문에서 오히려 소아에서 이 내시경 연화 검사를 하는 게, 왜냐면 가서할 수가 있잖아요. 뭐 중환자실 같은데 가서할 수가 있고, 아기가 누워 있어도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아기한테 유용하다. 근데 만약에 아기가 코로 성인보다 더 얇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못 넣게 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검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의 좀 장점, 아까 아프지 않다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이 조영제만 조영제 먹는 조영제가 CT나 MRI, CT 찍으실 때 쓰는 그 혈관으로 들어가는 조영제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500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뭐 수년 동안 검사를 해도 딱 한 분께서 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냥 느낌이 들었다라는 외에는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도 없고, 뭐 아주 몇 개월,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뭐 1살, 2살 이런 아이들도 젖병에다가 이제 평소에 먹는 걸,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젖병으로 지금 빨아서 먹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분유에다가 조영제를 조금 섞어서 엑스레이 나오게 해서 그 젖병을 이렇게 쪽쪽 빨게 되면 그게 그대로 엑스레이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방사선에 대한 위험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빨리빨리 검사를 하는 건 있지만, 소아나 영아에서도 그 방사선 양이 굉장히 적어서 안전하다라고
논문에서 또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는 연령 제한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뭐 이유식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집에서 많이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오면 그걸 먹을 수 있는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조영제만 타면 그게 먹는 게 보이니까 네. 그렇게 어린 경우에도 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논문이나 연구에서는 내시경 연화 검사가 소아에게 더 적합하고 굉장히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아기 코에 내시경을 넣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왜냐면 저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기가 먹이면 되는데 우리는 코에다가 코피가 쭉 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코피 난 적도 있나요, 교수님? 검사하다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저희도 네. 시도해보려 했다가 코피가 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 조금 추가해드리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에 이렇게 납복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사선 그거는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또 질문이 원식 호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검사 자체는 안전한지요?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은 크지 않으죠? 이거는 또 VFSS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사실 방사선을 크게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보통 방사선 양을 0.01mSV라고 합니다. 욕 아니고요. 조심하셔야겠다. 네. 양의 그 네. 단위인데 0.01 단위를 빼고 0.01인데 VFSS를 하게 되면 문헌상으로 0.04에서 아주 길게 찍을 경우에는 1까지 1mSv 정도까지 방사선 양을 쪼이게 된다 하는데, 그럼 이제 CT를 찍으면 우리가 머리 CT를 찍으면 한 2 정도, 2단위 정도 확인이 그 방사선 양에 노출이 되고요. 복부 CT를 찍으면 5에서 한 10 정도 그 방사선 양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에 비하면 물론 엑스레이보다는 이제 동영상으로 찍게 되니까 조금 더 쪼이게 되기는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안 쪼이면 좋지만 검사가 꼭 필요하면 CT도 찍어야 되는 것처럼 검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정도의 양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에서도 그 정도 양은 괜찮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는 사이에 헬렌님이 저게 아마 슈퍼챗인가? 그거 뭐예요? 이게 약간 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 B&D 채널에 네. 아유,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지금 질문 들어왔던 거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질문에 대답을 드려서 근데 저희한테 아마 정해진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안 남아서 아쉽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그죠? 빨리 지나가가지고 혹시 이제 뒤에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꼭 보여주시고 싶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아까 치매 이 환자분의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그 치매 환자에서의 그 상킨 검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분 앞전에 질문 주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찾아오십니다. 치매 요양병원에 있다 또는 요양원에 있다. 그런데 너무 안 먹어, 너무 안 드신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즘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번 이제 저희 음식을 드렸고 꿀꺽 잘 삼키신 것 같으세요. 물론 여기 약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보면 저희 같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막 주면 꿀꺽꿀꺽꿀꺽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뭔가 음식을 가지고 놀듯이 계속 혀만 움직이고 그렇게 딱 한참 있다 이렇게 삼키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에 여기 약간 남아있긴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전하지만 충분하지 않는, 저렇게 한 숟가락 먹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뒤로 가면 점점 더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드리면 좀 더 심하신 분은 혀 밑에다가 이렇게 혀 밑에 이게 숨겨 놓습니다. 네. 이렇게 있다가 한참을 이렇게 계시다가 혀로 밀어서 꿀꺽해야 되는데 자꾸 고개로 넘기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 굉장히 여기도 많이 남고 여기도 많이 남으면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넘쳐 흘러서 흡인이 될 위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충분한지 두 가지에서 일단 안전하면 일단 먹어도 되니까 식사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조금씩 드시게 해서 여러 번 나눠 먹게 하면 일단 그래도 환자분을 보시는 보호자분들은 어떻게든 입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안전하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먹도록 해드리면 되는데 심한 치매에서 이렇게 또는 후빈이 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먹는 게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저희가 경우를 보면은 돌아가시더라도 네. 끝까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돌아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저희가 이제 검사했을 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이러다가는 뭐 이렇게 폐렴이 생긴다거나 근데 제가 특히 자주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폐혈증이어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다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하는 게 연세들이 많다 보면은 네. 폐렴도 굉장히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넘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특히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콧줄까지 껴야 하나. 근데 그게 가능할지 그런 이제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리기다 네. 소나무님이 요양원에서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영상본이 필요하네요. 감사해요라고 하셨던 게 이게 이제 요양원에서는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간병사님처럼 이렇게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다 하려면 그게 또 안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콧줄을 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이런 것들은 영양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요새 저도 요걸 조금 공부하다 보니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콧줄을 끼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또 저희들 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네, 건데 맞아요. 되게 먹는 즐거움이 큰데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고 있지만 네.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하고 아까 보면은 이 혀의 움직임이 전혀 안 되는 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왜 우리 떡 이렇게 하잖아요. 떡 하면은 옆에서 누가 막 섞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떡을 이렇게 물 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처럼 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 연화 장애라고 할 때 상킴 장애라고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런 혀의 움직임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특히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덜 오시는데 이제 구강 쪽으로 두경부암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로 다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워낙 이게 아예 생긴 게 달라져 버리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먹여보려고 네. 뭐 이거를 좀 바꿔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두경부암 환자분들은요,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받고 나면은 아파서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끝나자마자 바로 오세요. 바로 제가 보통은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다 오시라고 하는데 환자분들 너무 아파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좀 뭐 많이 힘들어 하시면은 수액으로도 좀 드리고 콧줄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아플 때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시간 흘러서 궤양 생긴 게 다 나으면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경부 암도 뭐 혀에 암이 있거나 여기 목 어디에 암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암만 재발 안 하고 암만 끝나면 왜냐면 환자분 자체에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치매가 있거나 이러신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경부에서는 초기에는 심하지만 그 암만 잘 건너가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또 리기다 소나무님이 주급을 앞둘 땐 못 먹어서 더 빨리 임종이 오는 듯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게 충분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안전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보톡스 놨던 환자 한 분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제 마지막 될 제 것 거 뒤에 같은데요. 있나요? 금방 할게요.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네,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어이. 네, 아쉽네요. 제가 작년에 봤던 되게 인상 깊은 환자인데요. 환자가 2020년 8월 달에 여기 인팍션을 진단받았대요. 그리고 저한테는 2021년 4월 달에 왔어요. 6개월 후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나 이렇게 침대카로 올 줄 알았더니 L튜브를 코에 넣은 채로 그냥 아주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네. 환자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오직 먹지 못하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솔직히 안 믿겨질 정도였어요. 제가 후두 내시경을 봤는데 너무 깨끗해서 보통은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막 음식물이 껴있다거나 침이 많이 모여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너무 깨끗해서 살짝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봤죠. 피스 검사를 이제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환자분이 아무리 삼키려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절대 안 넘어가요. 이제 요 다음에 저희가 혹시나 식도에 가끔은 식도에 암이 있거나 이런 다른 문제로도 안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이미지 검사에서도. 그래서 환자에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뒤에 식도 입구에 있는 그 근육이 원래는 이렇게 쥐어지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머리에 인팍션 받았던 문제 때문에 이 이완되는 기능이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한번 우리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자 했어요. 효과 없을 수도 있다. 근데 환자분이 나는 입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다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톡스를 이제 전신마취 걸고, 물론 전신마취 안 걸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신마취 걸고 들어가서 여기 뒤에 있는 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은 3일 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피스를 해봤더니 이미 제가 보려고 했더니 이미 삼켜버리셨더라고요. 다 우유 먹은 거 드신 거 다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없는 이렇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연화장애 중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소개시켜봤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뇌 병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색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콧줄 끼고 뛰어다니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네, 남는 게 맞아요. 연화장애만 남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저희 보면 네. 익사는 너무 멀어서 네. 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제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또 시간이 이미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와서 대기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얘기 하실 한마디씩? 네. 제가 대한연화장애학회의 총무관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 임무 중에 하나가 학회를 널리 알려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연화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활학과를 막론하고 재활학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구강외과 굉장히 많은 관련된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화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께도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저희가 다음 달에 셋째 주에 금요일 6시에도 연화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진 교수님도. 네. 제가 라이브 생방송은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했는데요. 너무 유능하신 고성아 교수님, 전문 진행과 같았던 오현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답해드리기 힘들었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더 잘 드시고 더 잘 삼키는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연화장애학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 건강지킴이 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인 채널이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일단 이런 증상이 보이거나 본인한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나 가족이 이렇게 보이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거에 살짝 이런 경우에 재활의학과나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요런 말 한마디만 보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저희는 오늘의 미션은 완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저희가 또 다양한 요런 연화장애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으니까요. 꼭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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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합니다. 너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랑합니다. 네.